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시장이 새로 뽑히면서 기존 주택 기조와 사업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꽤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첫 방문지로 소형 재건축 현장을 선택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도심에 살만한 집들은 부족한데 낡은 주택과 빈집들은 방치된 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걸 정비해서 공급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좀 자제하자는 게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짧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될지 시장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다는 듯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는 못 모시겠습니다. 비슷하진 않고 똑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다니다 보면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들이 가끔 있더군요. 이게 오늘 설명해 주실 그 이른바 미니 재개발 같은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그 명시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기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직권 해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지들을 해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려다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추진하려다 못한 곳도 있고요. 예. 직권 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동의 30%만 받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설립돼서 이제 직권 해제를 시키는 거죠. 우리 동네는 재개발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끝까지 안 하셨으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절도 이제 도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에 2사 대책에 35만 가구 공급한다기 전까지는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바로 2018년 2월에 이제 시행이 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넣으면서 공급의 대안을 삼았던 것이죠. 큰 맥락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좀 큰 지역을 한꺼번에 밀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면, 네. 근데 그거를 과거 서울시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면서 좀 맞습니다. 도시 재생을 하자는 컨셉이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너무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건 허용해주자는 쪽으로 허용하고 정책을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정책을 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행 법상에서 대규모 개발과 이제 소규모 개발의 기준점은 10,000제곱미터라는 숫자입니다. 10,000제곱미터가 이제 구 면적으로 얘기하면 한 3,000평 조금 넘, 3,025평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아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소규모 주택 지역인데, 요 안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해주고 주거환경을 열악한 거를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법이죠. 결국은 그럼 좁은 면적의 재개발이네요. 네, 작은 재개발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좁은 면적은 재개발을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는 언제나 사업성이란 문제랑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에서 3,000평 하는 것보다 3만 평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갈 테고, 그 세대수가 들어가면 기부 체납을 하는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 도로나 상하수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이 되겠지만, 이 적은 면적에서는 도로를 6m를 확보하고 이러면 실사업할 수 있는 시행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가 됐든 시행자가 됐든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분들은 잘 붙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던 거예요. 좁은 면적에서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은 나오니까 지금 하는데 예.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정비 사업보다는 훨씬 작다 이런 이미지가 덜 남는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크게는 못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무슨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좀 있었습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2015년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비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고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조합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등등 나가게 되는데 정비 기본 계획이 없는 지역들은 정비 기본 계획부터 다시 다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재개발을 할 거야, 재건축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 그래서 더 디테일하고 더 엄격히 주거 정비 지수나 이런 것들 따져서 여기는 재개발을 해줄지 말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예 밑그림 그려주겠다. 너희들이 밑그림 갖고 오는 건 하지 마. 이제 그런 방향이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제 민간이 입안 제안도 했었죠. 여기 재개발을 해달라 하는데 예.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수립을 안 받고 생활권 계획이라서 서울시에서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다 나눠놓은 거예요. 세분화해서 나눠놔서 주민들이 원하면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뭐 노후도나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엄격히 따져갖고 여기는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타당하다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이제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수많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예전처럼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졌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장인 뉴타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만제곱미터 단위로 잘라서 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정비 기본 계획조차 없는 동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기본 계획도 없는 데다가 크게까지 하려면 처음부터 다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시 우리 합의 보고 동의되면 아파트 지읍시다 밀고 그 계획의 초안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비 그런 초안인데 그거는 이제 주민 제안일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서울시에서 여기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2003년 이제 뉴타운이라는 걸 나오면서 그때부터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부터 이제 신규 지정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각 구마다 기본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계획이란 걸 수립을 해서 주민을 제안을 하면 엄격한 잣대를 대서 기본 계획을 구청에서 관에서 입안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달라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1년도부터 고 박원순 시장이 재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이제 방송 전에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대규모 집단 공급에 대한 부작용이나 또는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신동이나 도시재생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벽화 그리려고 그 돈을 다 쓰냐 뭐 주차장 만들려 다 쓰냐 하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기본 그 틀이 된 거죠. 도시 재생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싹 밀고 싹 짓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기존 도심을 살리면서 이제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도시 정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집권 해제 조항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된 데도 해제를 많이 했죠. 300군데 이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살고자 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화돼서 이번에 이사 대책에 뭐 그 판교 신도시만한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주도한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처럼 그간의 공급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급이 없는 상황을 좀 돌파해 보려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용적률 완화나 뭐 인동거리 또는 뭐 임대주택을 넣었을 경우엔 층수 완화까지 시켜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된 특례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은 만제곱미터 한 3,000평 이하의 좁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네네. 집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낡은 집 토지 주택이 소유자죠. 있는 예. 그런 곳에서는 우리 동네는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은 못할 것 같고 정부에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안 됐었고 예. 그렇다면 소규모 재개발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최근에는 거기에 정부가 한다는 공공재개발도 있고 네네. 또 시장이 바뀐 후에는 대규모 재개발도 예전처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네. 또 생각도 들 수 있으니 맞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생기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시장에다 불확실성만 더 던져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층수로 대변된 35층을 50층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층수 완화 문제, 용도 지역 변경 문제 또는 뭐 지금 하여튼 현재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현재 기존의 정부 정책하고는 전부 대척점에 있는 정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전부 공공주도고 예. 여기는 민간주도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시장의 사인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2층, 7층 이하를 다 없애겠다 했는데 올 1월에 서울시에서는 층수에 대한 심의 기준이 또 나왔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시나 강남 쪽에 있는 거를 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또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게 아마 내년 대선 전국에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네. 기싸움을 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너무도 많은 지금 혼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보류. 상황 그렇게 좀 보자. 나오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더.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요. 전문가인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게 민간과 공공인데 다행인 것은 이사 대책하면서 투기 근절 대책이라든지 미리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민간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공공으로 예를 들면 사업장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아주 열악한 지역에 분양까지 걱정이 되는 지역에선 공공이 하는 게 날 수도 있겠죠. 인센티브 받고 뭐 이제 하는 게 날 수도 있지만 시장의 이제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니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요즘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네네. 뭐 해서 돈 벌어봐야 다 이제 가져간다 이제 이런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하더군요. 예. 그러나 또 낡은 주택 밀고 다시 아파트 짓는 건 밀고 아파트 짓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그건 또 재개발이라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는 네.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는 아직 제도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미니 재개발은 이건 재건축으로 포함됩니까? 재개발입니까? 약간 좀 낡은 어수선한 동네를 밀고 다시 짓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또 그게 재건축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예. 그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법상 재건축하고 똑같고요. 기반 시설은 양호하고 주거 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네. 예.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주거 시설도 열악하면 재개발.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명확히 도로가 뭐 4m 관통도로가 없거나 아주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맞겠지만 재개발이 예. 미니 재개발이 예. 아까 MC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뭐 이런 지역에서는 선택의 몫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주로 이제 강북 지역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된다라도 크게 적용되는 데는 없겠죠. 그럼에도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 자체가 나는 무서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가로주택으로 하는 게 맞겠죠. 또 어중간한 동네에서는 그럼 선택이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거군요. 재건축으로 할지 재개발로 할지. 예, 그런데 왜 뭐 시는 항상 공평하죠. 양쪽에다 혜택을 주진 않죠. 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높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대부분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보통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60%를 차지해요. 기존에 올 1월에 심의 기준 만들 때 서울시에 발표한 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게 현재 172개였어요. 1월 달까지 벌써. 근데 대부분의 그중에 60%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뭐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더라도 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는 15층이에요. 아, 미니 재개발로 하면 15층 이상 안 되고. 예, 그런데 똑같은 걸 미니 재건축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25층까지가 상한이에요. 가능하다. 같은 그러니까 마을이라도. 15층 이상으로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죠. 소규모 재건축을 그 할 대신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해야 되고. 아니요.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남는 돈이 있을 때 정부에서 환수해 간다는 거니까. 남는 돈이 있으니까 재건축하겠죠. 아니, 그 남는 돈은 이제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 계산하는 방법이. 저 같은 전문가들도 그 숫자를 단 전문가들 아니고는 계산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뭐 지대한 이익을 봤을 때 가져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밀고 다시 지을 때 이게 재건축일 수도 있고 재개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뭐 편향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강북 쪽에는 열악한 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네. 강북이나 강동 또는 그 마용성이나 이쪽의 일부 지역들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서울에 혹은 대도시에 새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이른바 미니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책이 요즘 바뀌면서 더 선택지가 많아져서 좀 골치 아프긴 하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오비스테이 이진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